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3월 1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이제 미국의 영향을 제대로 좀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별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상당히 좋았는데 호재를 좀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론이 나온 모습을 오늘 우리 증시까지 좀 이어졌어요. 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개인 매수세는 네. 또 강했거든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 때 매수를 했던 건 지금 계속해서 학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F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일중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5,741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정오를 기점으로 5,800포인트 회복, 5,863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어서 코스닥 일중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일중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 초반에 약하게 출발해서 정오를 기점으로 최고점 다시 내려간 건데 장중에 지금 이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선박 한 척이 좀 피격이 됐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시점부터 함께 좀 지수가 내려왔다라는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개인 코스피 2조 넘게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5,024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도 거칠게 매도를 했습니다. 1조 8천억 원, 기관은 6천억 원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2천억 원대를 각각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됐는데요. 마감 상황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충격. 어떤 게 충격적이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어젯밤에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숫자가 나와서 시장에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 2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근본적인 해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여러분 이 지표는 지금 2월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있기 전에 이미 인플레이션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 다음 달 CPI, PPI 모두 좀 걱정이 되는 순간이 왔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또다시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였다면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FOMC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입니다. 파월 의장의 코멘트들 그리고 기자회견 Q&A에서 몇 개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했고요. 여러 가지 Q&A에서 유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을 좀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했는데 관세 효과가 현재 소멸되는 단계인데 이때 물가가 좀 잡힌다면 유가는 그렇게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이제 얼마나 내려가는지,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지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 점도표와 이번 FOMC 점도표가 똑같았습니다. 점도표 이상이 없던데, 근데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인하 횟수를 줄이는 이동은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뭐 2번 정도 인하를 했던 게 뭐 1번 혹은 한 번도 안 하는 걸로도 좀 이동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간값이 변화되진 않았다라는 걸 가장 크게 좀 이야기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1970년대처럼 뭐 이제 고물가 실업률이 높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뉘앙스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 힘을 많이 줬는데요. 세 번째, 논란입니다. 무슨 논란이 있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매출 총이익률, 저 GPM 80%를 두고 논란이 나고 있습니다. 자, GPM 80%면요, 진짜 대단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팔면 80만 원을 거의 남겨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자, GPM 오늘 마이크론 컨콜에서 사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GPM 80%에 도달하면 추가 상승, 앞으로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피크아웃으로 피크아웃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과의 이렇게 협약을 앞으로 좀 LTA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LTA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튼 이렇게 현재 시장은 마이크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GPM을 보면요. GPM 현황을 마이크론이 80%거든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가 75%고요. 브로드컴이 70%입니다. 훨씬 높죠. TSMC도 60%대인데 이걸 우리가 매도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게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LTA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컨콜 후에 바로 마이크론이 첫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론 처음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오더컷 이야기 반도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앞서 있는 SCA 계약으로 하면 오더컷이 나오면은 메모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만들다가도 오더컷이 나오면 결국 재고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장기 물량이 된다는 건 이미 계약을 했고 그 물량을 똑같은 일정한 가격, 아까 말씀드린 GPM 80%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팔 수 있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LTA 기반으로 이제 시장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주가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중에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3.84%, 하이닉스는 4.07%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 선과 100만 원 선은 지켜주고 있다. 반면에 오늘 소부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ISC, HPSP, PSK도 각각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들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네요. 충격 리뷰 논란.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을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다시 시장이 좀 낙폭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간밤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 또다시 올랐고요. 달러원 환율도 1,500선을 지금 보니까 또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 함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분 소개합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진 대표님, 장 초반에 사실 떨어져도 오전에 점심 먹기 전쯤에 보일 때 오늘 시장 잘하면 이거 말아 올리겠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여전히 취약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 많이 선방하지 않았나? 선방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사이드 카가 발동됐으니까 오늘 정도 뉴스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트리플 악재였잖아요. 일단은 그 PPI도 너무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FMCA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고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니까 원래 같았으면 매도 사이드 카가 한번 발동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랫동안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한 3% 정도의 하락이잖아요. 이게 지금 선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치 약간 보합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근데 이제 뭐 12% 빠진 날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 이제 시장 사람들이 조금 뭐 흔히 말하는 좀 무던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뭐 좋은 거는 아니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주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재료와 관련된 부분은 빠지기에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기에는 뭔가 모르게 특히 만약 이 상황에서
이란과 만약에 미국이 합의를 봐버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뭔가를 던지기도 그렇고 또 중요한 건 던지기에는 우리나라 어쨌든 밸류에이션상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가격대는 또 아니라는 그쵸. 점. 업황적인 부분도 너무 좋으니까 던지기도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세게 끌어올리기에는 아무래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최근 들어 조금 지루한 흐름이 예. 연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수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은 이번에도 네. 또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갑자기 어제 사다가 오늘 또 뭐 프로그램과 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좀 합쳐 보면은 뭐 이제 매도세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요. 한 1,000억대, 2,000억대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전쟁 양상에서의 변동성 치고는 수급이 뭐 그렇게 크게 좀 좌우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최슬기 앵커가 뭐 3kg가 늘면은 다이어트 해야겠다 뭐 이러겠지만 사실 저도 물 한 잔 먹으면 3kg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커진 상황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우리가 충분히 뭐 감내해 나가는 이제 좀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쟁 상황,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고 나면 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떤 좀 불편한 그런 시그널은 말씀드린 대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감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그만큼 좀 뒤처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 저도 조금 가슴이 좀 이렇게 벌렁벌렁했거든요. 곧 6천선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좀 뿌듯해지면 꼭 이렇게 박스에서 한번 좀 맞는 맞아요.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이 4월 말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미국 법상 이제 이 의회에 동의 없는 전쟁은 60일이 한도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걸 연장하려면 의회가 과연 동의를 해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가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출구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번 5천선을 깨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한 5,300~400선이 1차적인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작동을 하고 어쨌든 박스권이 좀 하방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그래도 좀 고무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뭐 5,800개 있는 요 갭을 어떻게 메우지라고 좀 생각했는데 어제 메운 거 보니까 상방도 뭐 요 정도 700~800선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과 함께 4월을 좀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지금 8거래일 정도 지났죠. 전쟁 발발하고 나서 이제 네. 상당히 시장에서 준 단서는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요 섹터를 박스 하단에서 얼만큼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저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네. 에너지라 하면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원전 LNG, 풍력, 수소, 태양광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섹터를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를 하느냐가 전쟁 이후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좌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제 뭐 AI, 피지컬 AI와 뭐 로봇의 어떤 낙수 효과, 그쵸. 또 바이오의 개별성 이런 것들을 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이제 뭐 코스닥 액티브 ETF 이런 거에 좀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시장은 어쨌든 맷집을 계속해서 맞아요. 키워가고 있고 이런 좀 변수들의 변동성에는 좀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정적 리스크 점점 커지고 우리가 크게 하락을 맞았던 걸 생각하면은 진짜 오늘 뭐 비교적 선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패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좁은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숫자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 총이익률 가지고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떨어질 만한 이슈냐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문서지 대표님 오늘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빼려고 하는 움직임 아닌가요, 이거? 뭐 전형적인 이제 세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흔히 말하는 그 그러니까 이 이익단 ASP에 따른 흔히 말하는 피크아웃은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여기서 그러면 80%에서 그럼 더 올라간다라는 걸 말한다는 건 날강도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 주문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억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메모리 업황들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에서의 고점을 흔히 말하면 이제 피크아웃을 우리가 예상하냐면 영업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시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피크아웃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럴 일은 없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걸 흔히 말하는 ASP가 뭐 꺾이고 이거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억지고 또 하나는 뭐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빨리 흔히 말하는 공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2028년까지는 또 쇼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8년 거를 걱정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또 미리 뺀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억지라고 생각되고 마이크론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빠진다면 프리장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빠진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은 되고 다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먼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을 못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던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조금 이제 단기적인 맞아요.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뭐 마이크론의 업황이라든지 마이크론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나빠지진 않는다. 오히려 이제 너무 자신감이 많아서 그게 좀 이제 흔히 말하는 불안감인 거지. 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이던스 이런 모든 부분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쁠 게 없었던 네. 점수인 것 같아요. 뭐 자신감이 과하다 보니까 또 과하게 솔직해진 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치나 이런 게 너무 좋았었는데 이게 때마침 어제 뭐 PPI도 예상치 상위에서 나왔고 FOMC도 분위기가 딱히 좋지는 않았고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졌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이런 악재들이 없었으면 혹시 오늘 마이크론도 세론이 안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는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도 들었어요. 세론이었을까요? 세론이 있었을 오. 왜냐하면 좀 뭐 우리 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가 완전히 역사적 신고가를 미리 좀 찍어냈던 샌디스크랑 함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시장에서나 좀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에서도 예전과는 좀 다른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만들어낸 거죠. 근데 수치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압도적인 네. 좀 경이로운 이제 그런 실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 200%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낸드가 170%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끌고 왔었던 주가 상승이 그냥 뭐 버블에 의한 게 아니라 역시 이제 탄탄하게 이렇게 좀 실적에 의한 견인이 나왔다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3위 업체라는 거죠. 그렇죠. 네, 3위 업체고 우리는 이제 3주 후에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의 선행 지표로는 좀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 P라는 거,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이제 가격이 이제 정체되는 거 아니야, 혹은 향후에 이제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좀 뒤를 후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서 이제 앵커께서 이제 그 LTA 롱텀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그 프로야구 선수로 따지면 단연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한 시즌 아니면 한 절반 정도 좀 시즌에 뭐 부상이나 뭐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 연봉을 보장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실적의 신뢰성, 이 가격의 신뢰성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마무리 국면입니다만 엔비디아 GTC에서도 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원래 옛날에는 뭐 칩을 파는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인프라 기업으로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죠. 뭐 LPU, GPU, CPU 엮어서 뭐 렉과 렉을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은 하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지금보다 더 쓰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설계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P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확신을 줬고 Q도 이런 식으로 자극될 만한 뉴스를 주면 그럼 이제 뭐 가로 세로 퀴즈 다 풀린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지금 스트릿 컨센 기준으로 한 40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한 30조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지금 굉장히 좀 추격을 거세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이제 문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은 영업이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실적을 냈고 그 다음 실적도 그 전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높은 실적을 냈지만 그 증가율이 좀 둔화될 때 우리가 피크아웃을 좀 감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는 2027년 한 3분기, 4분기까지도 성장성은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만드는 강세장의 유효 기간은
작년 7, 8월로 봤을 때 올해까지는 정말 아무 큰 걱정 없이 그냥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네. 100분할이 될지언정 뭐 3% 빠지면 3주를 더 사고 네. 4% 빠지면 4주를 더 사모으는 그런 전략, 100분할 전략으로 가더라도 네. 얼마만큼 자기 포트폴리오의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 견고하게 그 비중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LTA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이크론은 LTA를 했다고 네.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팀장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지금 LTA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뭐 얘기가 아직 뭐 나온 거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3위 업체가 이 정도라면 네, 뭐 1위, 2위 업체는 아마 줄 서서 기다리지 않을까 좀 어제 생각들고요. 리사수 또 네. CEO 만났잖아요. 뭐 BTS 공연 보러 갔겠어요. 그거 다 이제 줄 서려고 좀 그런 AMP 아니 보고 갈 수도 칩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수장이 직접적으로 온다는 것은 뭐 지난번 이제 젠슨 왕도 깐부 회동할 때 그냥 치킨 먹으러 온 거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메모리 반도체의 부족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 정말 우리가 들려온 글로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CEO가 나설 만큼 좀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은 정말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예. 끌고 가셔도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증명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에서 사실 지금 자본 지출이 예상보다 좀 늘었던 거, 이것도 조금의 포인트 아닐까 싶은데 문서진 대표님, 그러면 이게 지금 확실하게 장비주들에 대한 시그널을 오늘 좀 더 많이 줬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확대와 관련된 부분,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3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공격적인 캐펙스 증설은 계속 이제 조심조심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이제는 뭐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 라인을 더 이제 증설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SK하이닉스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증설은 제한된 증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라인에서 대체하는 거 그 정도만 들어왔다면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린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게 이제 클린룸이 어쨌든 맞아요. 만들어지는 시기가 내년 정도가 되니까 연말이면 어느 정도 이제 클린룸이 이제 만들어지고 물리적인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이 발주를 넣는다고 이게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주세요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리드 타임을 생각한다면 한 6개월, 뭐 늦어도 한 10개월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올해 흔히 말하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장비주 쪽에 수주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시장은 당연히 그건 선행을 한다니까.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이제 장비주 쪽은 긍정적이다. 3위 업체가 이 정도로 증설을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거 1, 2위 업체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라인의 맞아요. 증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 어찌보면 그러니까 장비단에서 가장 흔히 말하는 소외되는 데가 클린룸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클린룸 관련 기업들까지도 지금 잘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나머지 그거 말고 나오고 있는 뭐 핵심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좋을 거다. 오히려 조정을 주면 아주 고마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소부장 쪽은 좀 담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유달리 소부장 쪽은 거의 다 빨간불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설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게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 야 삼성전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질 때 사실 삼성전기도 같이 빠질 때가 좀 많은데 오늘은 아니더라고요. 와 오늘 3% 종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MLCC도 사실 네. 대표님 그 디램 사이클과 흡사하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이게 전통적인 깐부죠. 왜냐하면 반도체 들어가는데 주변에 다 MLCC는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MLCC가 이제 공용량 MLCC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어쨌든 MLCC는 중국 쪽이 지금 규제가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중국 쪽 라인 쪽에서 이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메인 플레이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무라타, 그다음에 삼성의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그다음에 그 대만의 야교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세 개 회사가 지금 결국은 무라타의 눈치를 봤던 거예요. 1등이 가격을 올리냐 안 올리냐를 눈치를 봤는데 1등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올린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나머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Q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P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가
가장 흔히 말하는 삼성전기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다 나옵니다. 작년에 기대감이었던 게 이제는 현실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항상 삼성전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아픈 손가락. 자꾸만 이제 흔히 말 불효자죠. 집 나갔던 네.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FC-BG. 이건 뭐 어디에 쓰냐. 빨리 뭐 흔히 말하면 자율주행 뭐 다 계속 이제 전장 쪽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효자가 되어야죠, 예.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삼성도 어쨌든 로봇 쪽에 어쨌든 투자를 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봇용 부품 쪽에서도 네. 사실 삼성전기가 그렇죠. 힘을 또 쓸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부가 올해 가장 이제 꽃을 피운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삼성전기 굉장히 네.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삼성전기는 갖고 있는 옵션들이 다뭐 잭팟이 터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주가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하고 어디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다시 또 중동으로 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좀 공격이 확대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정경민 팀장님, 사실 오프닝에서 반도체와 에너지 이제 포탄에서 어느 정도 좀 챙겨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나 에너지 섹터에서 저 질문 하려고 했는데 네. 딱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에너지의 전체 비중을 어느 정도 잡아가야 될까요? 뭐 이제 개인의 성향 따라 이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10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반도체는 뭐 많게는 4, 50도 뭐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한 2, 30 정도가 좀 나머지로 이제 뭐 이렇게 네. 좀 채워가는 이제 그런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가 이제 너무 좀 방대해요. 지금 이제 전력 기기도 에너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신재생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에너지의 원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제 이런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가지 가지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 관련된 요 섹터 5개는 순환매로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주다운 수주는 없고 유가는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뉴스들이 찔끔찔끔 나온다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확 나올 수 있는 큰 수주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에너지 자립도를 뭐를 통해서 높인다. 그렇죠. 뭐 정부도 뭐죠? AI 뭐 전력 고속도로를 뭐 어디에 놓는다. 뭐 이런 정도의 뉴스로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파괴력, 집중도가 조금 이제 없어지는 상황인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서 유가가 다시 뭐 원활하게 된다고 한들 유가가 다시 50불, 60불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뭐 그렇더라도 한 70불 정도에 좀 머물러 있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었었던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지 않을까. 에너지의 자립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각국 정부에서 좀 더 좀 높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SMR로 가야 된다. 무조건 뭐 대형 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뭐 어쨌든 탈원전에서 이제 다시 원전 쪽으로 돌아오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유럽 쪽은 신재생의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부 국가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다.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다. 예. 그냥 5개 생산할 수 있는 거 뭐 다 집중을 하겠다. 이런 나라도 좀 있을 것이고요. 뭐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좀 뭐 터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2가지 좀 전략으로 매칭 전략을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다 담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력 에너지 그쵸.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요 5개를 이제 다 아우러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종목으로 가져간다면 LNG와 원전 LNG에 관련된 가스터빈과 이제 원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KKR의 또 투자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SK 이터닉스를 조합을 하면 그래도 5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원전은 조금 잠잠했던 것 같고 SK 이터닉스가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오른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뭐 전쟁이 끝나더라도 요 에너지에 관련된 이 종목군 이 5가지 부류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처럼 박스권에 좀 하방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챙겨갈 필요는 맞아요. 있다.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몇몇 종목을 고르셔도 좋고 이게 어려우시면 ETF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 부분의 뭐 지금 비율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문서진 대표님은 저는 요즘 딱 생각을 딱 포트 안에서 봤을 때 앞서 전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방산이나 전통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해지 역할로 담아갈까? 왜냐면 방산 같은 쪽은
거품이 조금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지금 현 시점 담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다소 늦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뭐 처음에도 전쟁 이야기 났을 때도 네.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전쟁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전쟁 관련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는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수익을 내야 되는 헤지 펀드들이나 그런 매매 전략을 하는 거지 굳이 제가 보기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금 전쟁이니까 전쟁의 수혜주를 해서 내 포트를 흔히 말해 해지하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전쟁이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이 전쟁이 아니라도 괜찮았던 종목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전쟁 이슈로 빠질 때 담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방산주는 조금 생각은 달라요. 방산주는 지금 구간에서 담는 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방산주의 흐름이 안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이 전쟁이 끝나도 이번 중동은 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원래 방호막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를 한 해 만에 계속 계약을 미루다가 지금 나오니까 방호막이 많이 뚫렸잖아요. 방공망이.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런 이 중동 관련 국가들이 지금 원래도 군비를 많이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굉장히 많이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끝나고 나면 또 러시아 관련 또 이슈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러우 전쟁이 그러면 마무리되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러시아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겁니다. 또 한 번 흔히 말하는 침공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 주변국 다음이 될 수 있는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럽 국가를 통해서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방산 그렇죠. 군비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트럼프는 굉장히 삐졌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삐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트럼프라는 개인을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미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은 미국이 만든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그 러우 전쟁이 나오고 나서 나토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건 미국이거든요. 맞아요. 예, 미국인데 정작 이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니. 유엔도 그렇잖아요. 예, 사실. 그런 부분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섭섭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나토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나토 탈퇴의 명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라는 건 나토 자체적으로 어찌 보면 또 군비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 부분은 제가 보기엔 단기 흐름보다는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시장,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방산 관련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럼 또 정경민 팀장님한테 가봐야겠죠. 요새 빅4, 네. 방산 빅4가 은근히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태란 네. 말이죠. 어디가 가장 좀 매력적이세요? 뭐 제가 첫 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뭔가에 떠 있는 무기 체계가 좀 떠 있는. 주목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LIG 넥슨과 한국항공우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이제 그런 조선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제 하나오션 정도를 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동안은 이제 폴란드나 뭐 남미 이런 쪽 수출을 할 때는 우리가 강조됐던 게 뭐죠? 맨날 나왔던 게 이제 가성비가 어떻고 뭐 납기 속도가 어떻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동 쪽,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공격 무기 대비해서 방어 무기가 100배, 200배 이렇게 좀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나라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중동은 사실 이렇게 가성비 무기 이런 게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냥 왜요? 제일 좋은 성능, 제일 좋은 가격에 사는 나라들입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성능 위주로 좀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이름값을 못했던 게 이제 패트리엇이 이번에 좀 적중률이 많이 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1990년 이라크 전쟁 걸프전 때 이제 그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춰 떨어뜨린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히트 상품이 패트리어트 지금 맞아요. 이제 팩3 버전까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레이시온 이제 요즘에 RTX라고 하는 기업이 글로벌 넘버원 방산 업체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천궁2라는 무기 체계가 엄청나게 위용을 떨렸고 96%의 적중률을 보였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거 미사일 하나 날라온다고 한 발 쏘서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2발, 3발 정도를 쏴야지만 이제 적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 2발, 3발 쏜다고 하더라도 한 발에 한 100만 불 정도 하는 이제 천궁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는 막 몰려들 것 같아요. 수주가 엄청. 근데 이제 전쟁 이슈가 뭐 한번 줄어들면 이 종목들은
투심이 꺾이면서 한번 더 출렁 한번 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 시점이 방산주를 확 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천궁을 구성하고 있는 LIG 넥스원 또 레이다 이번에 또 다른 국가들 뭐 이제 미국제나 또 중국제를 썼었던 국가들은 이제 체계 통합이 안 돼요. 이게 탐지를 하는 거와 추적을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하나 시스템도 뻔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전쟁 이슈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줄어들어서 좀 하락폭이 나왔을 때는 이 두 종목 한국항공우주까지도 그때는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확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네.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현대로템이 이제 K2전차 네. 이제, 수출하면서 한 8조 원 정도의 수출의 기록을 세웠잖아요. 근데 LIG 넥스원 입장에서 천공을 이제 또 많이 팔 거 아닙니까? 네. 뭐 한 8조 원 그 정도의 버금가는 수출액을 기대해도 됩니까? 저는 더 나올 거로 좀 10조 원도 넘을까요? 네, 그 정도라고 오. 생각 들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다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으로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이제 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왜냐하면 이게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을 막는 거는 뭐 이 100몇만 불 써가지고 수천억 개 불을 막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아마 몇 대 포대는 더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10대 포대 주문을 했고 이제 시험 삼아 2개 포대 나갔는데 그 시험 삼아 나간 것이 이렇게 활약을 하는 거였으면 저는 중동 국가들이 아마 다층 방공망 뭐 그러니까 한국의 천궁 또 미국의 패트리엇 뭐 사드 그리고 이제 근접 WIL CW가 있어요. 근접 그 우리 영화 잠수함 영화 보시면 이렇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렇게 기관 발칸포로 이렇게 맞춰 떨어뜨리는 게 있거든요. 근접 신간으로.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안티드론에 대한 방어로서 좀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LIG 넥스원이 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어. LIG 넥스원이 좀 그런 기회를 준다라면 너무 좋네요. 예, 굉장히 좀 큰 그런 수익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에어로에서 뭐 10조 원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LIG 넥스원도 그 후보에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경민 팀장의 이 주특기를 한번 쫙 들어봤습니다. 한번, 네. 문서준 대표의 주특기로 가볼까요? 다음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뭐 KMW, 김홍식, 문서준 이렇게 W 신조어를 들어가지고 아주 신선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이제 마침 이제 지난주 이 시점부터 이제 통신 장비, 광통신 종목들이 쫙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많은 분들이 지난주도 올라갔던 건 월요일 GTC에서 이거 거론해 줄 줄 알고 많이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젠순왕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양산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모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광통신만 이야기를 하면 또 구리 관련 쪽은 또 섭섭해할 수 있으니 둘 다 한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광통신 입장에서는 왜 저쪽까지 사랑을 주냐, 네. 우리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산업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젠순왕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통신 속도가 1.6기가바이트가 이 테라바이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물리적으로 굴이 선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의 통신 속도가 어디냐? 2027년 그 연말부터는 결국은 1.6테라바이트까지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리선에 흔히 말하는 이 엄청나게 큰 수요는 내년까지라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결국은 광통신 쪽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놓치시는 것 같은데 그 GTC 할 때 딱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길게 하진 않았는데 AI 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AI 랜 관련 부분의 모멘텀이 분명히 커질 건데 이게 어제 보니까 KMW가 많이 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AI 랜의 수혜주는 KMW이 아니고 오히려 HFR이 조금 더 그쪽에 관련된 수혜주가 맞거든요. 근데 AI 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픈랜 쪽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특히 통신장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시장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뭐 화웨이 뭐 제외하더라도 네.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가 굳이 본인들의 흔히 말하는 강점을 오픈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픈랜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호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릭슨이라든지 지금 뭐 노키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호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삼성은 호환하면 좋거든요. 자기가 마켓셔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랜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는데 어쨌든 잘 안 먹혔는데 이 오픈랜 구조가 결국은 AI가 붙으면 네. 너무 지금 환경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통신장비 관련 쪽은 오픈랜, 그러니까 AI 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광통신 플러스 거기에 이제 오픈 AI 랜까지도 포함시켜서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지난주에 종목 4개 딱 풀어주시고 가셨었잖아요. 거기서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TFE, 성우전자, 네. 성우전자, 네. RFHRC, RF 머티리얼즈 네. 이렇게 4개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뷰 변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거기가 명확한 수혜주예요.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좀 주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명확한 수혜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죠. 뭐 물론 우리 뭐 MC 분들은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데 네. 종목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우전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식 매수. 근데 뭐 오늘 뭐 보니까 RF 머티리얼즈 같은 또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통신장비 관련, 광통신 관련 쪽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투자 성향상 와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건 못 잡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뭐 HFR이라든지 아니면 OE 솔루션이나 특히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우전자와 서진 시스템, 문서진 시스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정경민 팀장님, 요즘 이 종목들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대다수 종목들이 최고가 위치에 좀 네. 있어요. 이거 지금 접근하기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지표 종목인 미국의 코닝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네.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지표 종목이 다시금 좀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 매칭을 시켜서 이제 사실 이제 통신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멈춰 있는 시계 하루에 2번 맞듯이 이렇게 약간 그런 식의 말씀드렸고 10년 만에 온 뭐 찬스긴 합니다만 짧고 강한 임팩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주도 그리고 어떤 추세를 보이려면은 네.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또 지표 종목이 속도를 내거나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거나 하면은 다시 좀 힘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국내 통신주들 살짝 지금 좀 수렴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상향 수렴이 된 이후에 뉴스가 나오거나 지표 종목이 다시금 움직이는 상황이 있다라면 이제 그때 좀 다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대금 거래량도 그렇고 약간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빠른 속도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곧바로 이것들이 뛰어들기보다는 맞아요. 이 좀 수렴해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찰한 후에 네. 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섹터는 워낙에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게 했던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진 대표님 오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재가 있었어요. 이게 200Gbps급 광신호 처리 가능한 광검출기 소자를 개발했다. 이걸로 오늘 우리로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얼마만큼 호재인지 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로 녹아내는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이 산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뭐 테마가 네. 붙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통신 장비 쪽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은 이 종목 이렇게 갈 게 아닌데라는 걸 알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종목들이 그냥 테마성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그런데 이 기술력이 나온 게 혹시 이쪽 근데 이게 테마나 표준이 섹터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은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표준. 예, 이게 글로벌 표준이 돼야 되는데 표준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띄우는 건 이제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달라요. 이 이슈가 혹시 10년 만에 온 기회를, 이 짧았던 기회를 좀 더 길게 늘려주는 이슈가 아닐까 기대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네,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증시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들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2부 리그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까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정부 초반에 갑자기 뭐 3,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접근된 것 같고 이 증시 부양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근데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뭐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고 어떤 시기에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 조금의 이제 마찰적 수급이 있겠죠. 맞아요. 뭐 어떤 기준으로 얘는 메이저 리그에 올리고 어떤 이유로 얘는 마이너로 내리고 그 승강은 뭘로 하고 얘는 왜 안 됐고 얘는 왜 됐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또 이제 어떤 뭐 ETF나 또 벤치마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수급의 변화가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눠서 어느 정도의 이 코스닥의 지수를 재편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있는 거는 사실 3,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게 조금 까마득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를 만드는 뭐 이런 새로운 작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크게 세 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코스닥을 나눠서 우량, 그러니까 언제 코스피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량한 기업들을 이제 일부 메이저리그에 놓고 네. 이제 혁신 기업으로 놓습니다만 이제 지금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거를 이제 좀 마이너리그에 놓고 그리고 이제 이 대기업의 그 쪼개기 상장을 막고 그렇죠, 방지. 그동안은 이제 국민연금의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 지수를 주로 사용을 했다라면 이제는 국민연금의 이제 외주 돈을 받아서 외주 운용을 한 집단에게 코스닥을 의무적으로 벤치마크로 삼아서 이제 그 수익률을 이제 감안하는 이제 그런 제도로 좀 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저는 빠른 코스닥의 자극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시행되는 데 있어서 세부 항목이 나오면 조금의 그런 좀 뭐랄까요 불협화음은 좀 있을 수 있겠다 마찰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는 정책 간담회 보면서 이제 그게 가장 임팩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쪼개기 상장 금지 맞아요. 쪽이 역시 이제 지금 지주사들 중에서 정말 우량한 그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율도 높고 실적도 좋은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지주사들의 가치가 요 종목들, 그러니까 비상장 종목들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는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뭐 더블 카운팅의 그런 이슈를 좀 잠재우면서 이 이제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지주사로 좀 녹아드는 이제 그런 투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LS 전선의 LS, 그렇죠. CJ 올리브영의 CJ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저는 이제 맞아요. 그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어느 정도 투영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제 뭐 관담회하고 딱 휘발성이 있는 이제 그런 재료로 끝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두 종목은 좀 길게 추적을 해봐도 좋고 좀 성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가격 그렇게 부담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좀 뭐 매수를 해보셔도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 부양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했던 시간으로 어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서준 대표님.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가 대통령이 그 주식 팔고 왜 이틀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냐. D+2. 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네. 왜 바로 못 받지? 근데 왜 이제 이틀이 걸릴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주식을 사고 팔 때 네. 그러니까 뭐 증권사랑 고객만 그게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그 바로 주면 되죠 돈이. 근데 이제 우리가 증권을 사고 팔 때 중간에 있던 거 맞죠? 메타 근데 결제원 또 필요하고 직거래가 아니니까. 그러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기가 뭐 흔히 말하는 미수 신용도 또 쓰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또 카운팅하는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즉각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게.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브리그 승강제 재미는 또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스포츠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엄청 치열해지는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들도 우리가 나중에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된다면요. 일단 그리고 일단 저 PBR 기업 명단 공개도 있었고 중복 상장 방지 일단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대표와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6천선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와 계속되는 중동 전쟁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낙폭 회복세에 나섰지만 카타르 라스라판 선박 피격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정규장에서 코스피도 하락,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간밤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주들도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84% 빠지면서 2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26%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4.04% 빠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2.61% 밀리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하이닉스와 함께 3%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알지노믹스가 강세입니다. 미국 암연구학회 AACR을 앞두고 구두 발표 예정인 논문 초록의 제목을 어제 공개한 영향입니다. NXT에서 힘이 조금 빠지면서 현재 순위권에서 밀렸지만 그래도 남은 학회들에 대한 바이오주들 기대감 가져가셔야겠습니다. SK 이터닉스와 CS 윈드도 강세입니다. 이라크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또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국제 유가 가격도 불편해지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름세입니다. SK 이터닉스 현재 27.7% 오름세입니다. 5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S 윈드도 10.83%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5,500원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내년에 주요 메모리 3사 신규 팹이 완공되면서 국내 장비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CMTX가 9.8% 오름세 타면서 15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B도 강세입니다. 최근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소캠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소캠 관련주 주가가 튀어올랐는데요. 또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에 HBM과 소캠을 함께 사용한다고 밝힌 점이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됐습니다. TLB 현재 정규장 마감 후에 시세가 더 뛰고 있습니다. 현재는 15%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3,000당 제약이 상승폭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식약처에 경구용 인슐린 임상 1상과 2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고 공시한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하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작 붉은 사막 출시를 하루 앞두고 낙폭이 깊은데요. 미국의 게임 비평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 공개된 평점이 78점으로 예상치인 80점대 중후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7년 동안 2천억 원을 투입한 신작인 만큼 시장의 실망감도 큽니다. 현재 미스토홀딩스도 8%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4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을 밑돈 영업이익 영향입니다. 다만 오늘 하나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중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스피어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상장 공시 전해지자 하락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어제 미국의 배터리 공급으로 주목받은 비츠로셀이 강세입니다. 방산 관련주로 새롭게 떠올랐는데 오늘도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57% 오르고 있습니다. 3850원에 거래됩니다. NH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열전지 사업 성장 기대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는 현재 29.88% 약세 보여주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0.75% 빠지고 있습니다. 중동 갈등이 커지자 하나시스템도 오름세 보여줍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인플레 우려가 커지자 간밤 3대 지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연준은 간밤 기준금리를 유지했는데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고유가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들 살펴볼까요? 연준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기도 했고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스전 타격 이후 이란의 에너지 보복에 나서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모리 수요를 등에 업은 마이크론,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주요 이슈들 살펴보시죠.
연준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유지했습니다. 우선 점도표를 보면 지난 FOMC와 동일하게 올해 기준금리 중간값을 3.4%, 내년에 3.1%로 제시했는데요. 올해와 내년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예상한 건데 다만 유지에 가까운 점들이 많아지면서 올해 인하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제 전망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물가와 성장 전망치를 모두 상향했습니다. 헤드라인 PC, 근원 PC 물가 상승률을 이제 2.7%로 올해 성장률을 2.4%로 상향했고요. 여기에 실업률은 4.4%로 유지했는데 이제 고용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더 탄탄해졌으니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없다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심지어 다음에는 이 금리 인상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와 소비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된 부분은 이 거취에 대한 발언인데요. 파월 의장은 법무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연준을 떠날 생각이 없다며 후임 인준이 지연될 경우 임시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파월 의장 수사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또 상원에서는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후임자 케빈 워시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맡고 있는데요. 남은 의장 임기는 오는 5월까지이지만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중동으로 가보죠. 간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심 가스전을 포함한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화됐습니다. 그간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공격으로 일부 광구에 화재가 발생했고 가스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라스라판을 공격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은 이용국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을 향한 파병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충돌을 넘어 에너지 전쟁으로 국면이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론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빅테크 고객사들의 메모리 수요는 견조한 와중에 공급 부족이 지속된 결과인데요.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마이크론 CEO는 디램과 낸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SCA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 상품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1년 단위로 LT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마이크론은 이 세부 조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형 고객과 첫 5년 기간에 SCA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4% 넘게 빠졌는데요. 이미 주가와 실적이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의 주가 지난해 3배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들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미국 3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또 일본은 오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었죠. 그리고 영국과 EU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연준의 금리 유지 결정과 또 고유가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We se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gress toward our maximum employment and 2% inflation goals. The implications of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for the U.S. economy are uncertain.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to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네, 연준의 결정을 매파적 기조로 해석하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 유동성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윤여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FOMC부터 이야기를 네. 해야겠는데 네. 리포트에서 파월의 심술까지는 아니지만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근데 심술이라고 보시는 것 같던데요. 일단은 뭐 우리가 심정적으로 많이들 작년부터 이렇게 봐왔죠. 파월 의장이 12월까지는 그래도 보조를 맞춰서 맞아요. 전화되는 고용에 작년 9월, 10월, 12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해줬지만 올해 남은 기간 이제 법정 소송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할 만큼 했다. 지금도 오늘도 썼던 표현 중에 제일 제약적인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이 적절한 목표를 유지할 수준에 와 있다. 그게 오늘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거는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긴 맞아요. 하겠지만 그 부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생산성이 좋아지는 부분, 뭐 그게 꼭 또 오늘 파월 의장이 그게 AI만으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장기적인 미국의 균형 성장률을 1.8에서 2%까지 올린 건 맞는데 네. 물가 전망은 장기 균형은 2%로 그대로 뒀지만 올해 물가가 2.4에서 2.7로 2% 중반이 넘어가는 물가는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제일 핵심 문장이었죠. 물가의 진전, 그러니까 완화,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없다. 네. 올해 점도표는 분명히 지난 12월에 제시한 거랑 크게 중간값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예. 네. 근데 그 안에 점도표의 균형이나 그래서 이게 미디안을 중시하는데 왜냐면 이게 딱 표대로 그대로 갈라지니까 중간값을 목표로 하는데 네.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한 5bp씩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점의 균형값은 위쪽으로 찍는 분이 많았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파월 의장 단어 중에 제일 자극적인 아까 약간 심술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오늘 두드러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내년과 내후년에 인상의 점을 찍는 한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역 연은 총재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는 있지만 그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되면서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협상 테이블 우리가 금리 결정하는 테이블에서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네.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올해 물가 전망도 지금 2.4에서 2.7로 올렸는데 장기적인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의 유가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좀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메인 동력은 아니다. 하지만 어제 FOMC 직전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PPI. 네. 그 생산자 물가에 대한 결과만 놓고 봐도 파월 의장이 또 요것도 약간 심술의 포인트일 수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 디테일한 숫자를 얘기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이 관세 부과 때문에 지금 그 PPI를 필두로 해서 재화 쪽에 녹아들어오고 있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그 미국 연준이 보고 있는 물가 지표죠. CPI 말고 PCE라고 하는 소비 지출에 관련된 물가의 대략 0.5에서 0.7% 정도는 지금 PC가 2.7%대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상방 압력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발한 압박이 그러니까요. 뭐 3분의 1에 가까운 0.7%라면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을 위쪽으로 몰아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이다. 지난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파월이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것이다. 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셨는데 전면적으로 좀 방어하는 논리들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매파 성향이 강해졌다라고 느끼는 거고 어제 또 FOMC 타이밍에 공교롭게 좀 안정되는 듯 보였던 WTI 기준 90불 중반대로 좀 떨어지는 유가가 또 100불을 향해 치우는 게 시간이 맞물렸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이제 채권 시장은 두 개 다 악재로 해석이 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지수도 FOMC 이후에 크게 또 낙폭을 키우는 재료가 됐다 얘기 팀장님 드립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건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Q&A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어떻게 보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관세의 일회성 효과가 경제를 통과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걸 확인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관세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일부 있다라고 아까 숫자를 꼭 찍어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 물가의 안정의 가장 큰 건 어저께도 또 그거를 툭
떼어놓고 얘기했는데 저 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물가가 안정된다면 최근 미국 주택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주택 부동산 시장 경기가요?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예. 지금 이제 긴축을 한 지 5주년이 지나면서 글로벌 평균 주택 담보 대출의 듀레이션 만기라고 하죠. 그 부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거에 따르는 긴장들이 등어들어오면서 요거는 조금 이제 어제도 별로 거론이 안 됐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 사모대출 시장. 예, 그쪽과 관련된 거긴 금리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단에서 스트레스들은 주거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주택 가격에 대한 탄력이나 임대료들이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게 주거비의 안정 쪽에서 서비스 물가는 잡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C가 CPI보다 높아지면서 PC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 지출 쪽에서 주거비 비중보다는 의료비라든지 일부 재화에 대한 물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압박이 크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물가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 그 물가에 대한 진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쪽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FOMC는 파월이 난 그냥 물러날 수는 없다라는 뭐 뉘앙스를 좀 비춰준 게 아닌가. 마지막 한 번 뭔가를 묘한 보여주는. 기싸움이 좀 보여요. 아유 뭐 이미 진짜. 작년에 그 연준 개보수 공사할 때 네. 그 둘이 딱 찍은 사진부터 너무 어색한 그때, 조합이다. 파월을 해배 쓰고 있는 사진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연준은 계속 뭐 물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원님은 지금 그런 것보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좀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그러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금리를 유지하면. 그래서 이게 반대적인 상황들로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 24년 6월 FOMC 때 연준이 찍었던 점도표가 어땠는지 기억 안 나시죠, 앵커분들은? 예, 저 같은 사람이야 기억하겠지만 그때 가물가물해요. 기준금리가 5.5에서 이제 그 팬데믹 이후 긴축을 하고 5.5 고점에서 점도표로는 우리 지금 아직까지 경기가 좋고 양호하기 때문에 올해 한 번밖에 일을 못 해줄 거야. 근데 그 뒤인 한 분기 뒤인 9월 FOMC에 연준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빅컷을 해서 그해 100bp 금리 인하했습니다. 새삼 생각이 나네요, 이제. 그러게 이제 그때 물론 고용지표 샤메 법칙이라는 그 맞아요.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고용이 휘청하자마자 연준이 급격하게 점도표가 별로 한 분기 전에 올해 한 번밖에 못 해요라는 게 중위값이었는데 무려 100bp를 인하해줬고 작년에도 관세 부과되고 그 관세바 인플레이션 노이즈 때문에 작년 3월, 6월 FOMC에서는 올해 2차례밖에 인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결국은 3차례 인하를 했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네. 오늘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고 물가 전망을 상향했으면 펀더멘탈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인상을 프라이싱한다라는 노이즈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유가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될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걱정스럽죠. 근데 저는 반대급부로 오늘 그 와중에 파월 의장이 I'm not certain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파 기조에 약간 속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그래도 점잖은 분이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앞세워서 저항을 했지만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거에 대한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생산성으로만 커버하고 갈 수 있겠느냐? 미국에서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고용 지표는 계속 나쁜데 성장은 나와 고용 없는 성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기업들이 그 생산성에서 미국 가계 실질 임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생산성이 개선되면 실질 임금도 그 생산성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미국 경제 현실을 보면 저는 3월 첫째 주에 확인됐던 2월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보다 네. 그날 또 동시에 공개된 1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가계가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아니 기업이 돈 잘 벌면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전처럼 그 기업들의 생산성이 내 임금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가는 AI가 그걸 대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걸 보면 생각보다 올해 뒷단에 갔을 때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외강 네. 내유 쪽에 부담이 있을 거다. 제가 그래서 요새 그냥 이거 혼자 드는 생각인데 갑자기 요새 미국에서 여러 뭐 생산성이 좋아지고 기업들 실적 발표 좋아질 때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실업률은 뭔가 잡히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 달 전인가요? 시드니 보고서가 자꾸 요새 생각이 좀 많이 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그때는 사실 시장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바로 묻혔잖아요. 네. 근데 요새 조금
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인 문제가 어. 분명히 전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하나는 네. 미국의 저축률이 역사적인 바닥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저축률이 바닥이 갔다. 하반기 때부터 주요 아이비들이 그거에 관련된 콜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미국은 소비국가. 작년에도 미국이 관세 협상 때문에 경제가 나빠질 거다, 1%대 성장할 거다 했는데 미국 결국 2% 성장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힘이 뭐겠습니까? 2분기 이후에 다시 균형 수준 이상을 회복한 소비였는데. 예. 근데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그 소득 여건이,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가계가 가스라이팅을 좀 당했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니까, 예.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가면서 소비를 끌어왔는데 작년 12월 달 연말 소비 시즌 때부터 내구재 중심의 재화들은 많이 써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소매 판매에서 제일 부진하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자동차 판매가 안 좋습니다. 예. 자동차는 제일 비싼 우리가 쓸 수 있는 재화인데 관세 때문에 좀 미리미리 선수요도 했고요. 그런 데서 부진이 나오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에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 치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많이 나오죠.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노트북 노트북 혹시 구하기 힘들죠. 가격 보면 저희 뭐 지금 제 또래들 중에도 뭐 애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서 노트북 바꿔주려고 갔다가 안 됩니다, 이제. 350만 원, 400만 원 막 이러니까 엄마 거 쓰든지 아니면 리셀 뭐 이제 중고품 막 중고? 찾고 저는 하반기에 이 치플레이션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재 쪽보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연준의 점도표는 한번 시장의 기대는 이제 올해 동결에 대한 가능성 쪽으로 많이 갔지만 저희 하우스비는 올해 여전히 두 번의 두번 금리 인하가 유지하시더라고요. 가능할 거다. 왜냐? 고용 없는 성장의 실상과 방금 미국 가계는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탈탈 털어쓰면서 소비를 해왔는데 이제 내일 자리에 대한 안전성은 떨어져. 근데 지금 자동차는 작년에 관세 때문에 올랐지만 이제 치플레이션 때문에 일부 가전제품들 중심으로 그런 구매력이 회분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올해는 미국 소비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연준 인사들이 현재까지 좋았던 소비 여건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나 생산성 개선을 되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올해 뒷단에 미국 소비에 대한 탄력이 그런 쪽에서 좀 빠져갈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사모대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거 금리 문제입니다. 그냥 제가 요 얼마 전에 우리 2월 마지막 영업일 날 영국의 MFS라고 하는 되게 조그만 모기 접시 하나 파산 났다고 모든 사모펀드들이 다 일제히 긴장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영국이 미국보다 지금 국채 금리도 높고 모기지 금리도 높습니다. 네. 근데 미국 모기지도 지금 6%대잖아요. 그러니까 6%면 우리나라도 지금 주담대 최근에 5%대 들어왔다고 해서 맞아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관해서 지금 금리 관리에 나서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의 3% 이하 저리에 대출받은 사람이 팬데믹 때 제로 금리 때 20% 중반까지 늘었다가 최근에 20%를 깨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리에 그러니까 5년 평균 만기니까 긴축한 지 5년이 지났더니 낮게 그러네요. 이자 네.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비중이 떨어지고 6% 이상 고리에 대출 받은 사람 비중이 10% 중반대에서 지금 그걸 작년 4분기에 크로스해서 20% 중반대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네. 전체 미국 대출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 저리 대출자, 고리 대출자가 작년 하반기에 역전이 되면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얘기 이제부터 금리에 대한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모대출에 대한 문제가 시작됐느냐. 작년에 미국의 자동차 대출 업체들이 서브프라임, 걔네들이 금리가 나간 자동차 나간 거에 담보로 잡고 금리를 14%, 15% 받았는데 그 금리 자동차 대출로 받은 사람들이 감당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체되고 못 갚다 보니까 파산이 터진 거거든요. 최근에 영국이 미국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네. 금리나 부담이 높아서 거기서 균열이 나왔는데 이게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 쪽에 그리고 그 영국에 있는 그 MFS에 미국의 유명한 뭐 아폴로니, 엘리엇이니 하는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했고 그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 이걸로 뭐 금융위기가 오고 시스템 리스크가 올 겁니다. 미국 경제가 망할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백그라운드에 오늘 FOMC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미국 경기의 양호함 때문에 물가에 방점을 두고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쪽에 기대로 갔지만 제가 24년 6월 달도 그랬고 작년 25년 6월 달에도 그랬고 연준의 점도표와 다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됐다. 올해도 저희는 하반 2분기가 넘어서 하반기쯤 갈 때쯤 되면 네. 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민낯들이 좀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근데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연준의 금리 인하마저 없으면 미국 메인 유동성 공급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부담이 생길 텐데 올해 하반기에 그런 백그라운드들이 우리나라는 네.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치플레이션이 네. 반드시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회사의 좋은 환경이 아닐 거라 보는 겁니다. 그런 식의 수요를 좀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방송 나와서는 계속 드렸지만 채권 전문가인데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국내는 채권하지 마시고요. 주식을 하셔야죠. 네, 채팅에 지금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요즘 들어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 드리는 거는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 ETF 같은 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 2분기부터는 분명히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끌어올 맞아요. 그 백그라운드들 그걸 잘 점검하시고 가야 음. 올해 투자에 대한 변곡점 그런 부분들을 잘 잡을 수 있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하반기 경제의 민낯을 우리가 이게 또 치플레이션 사실 우리나라랑 연관이 또 직결된 거다 보니까 사실 매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익단에서 너무 좋게 가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